원숭이를 닮은 인류의 조상이 우연히 불의 이용법을 발견한 5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위성 같은 첨단 기술뿐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이 모두 과학입니다.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요, 이 분야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YTN 사이언스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준비한 특별기획, 대한민국 과학, 기술, 미래를 진단하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최근 우리 일상이 완전히 되어버린 바로 그 바이러스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국식 방역 체계를 뜻하는 K방역. 전 세계 아주 뜨거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두 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감염내과 전문의이고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라는 공공병원의 병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방정부를 도와서 코로나19 대응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한 과학 전문기자, 그다음에 보건 전문기자로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회정책연구원에서 사회안전소통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 분 모시기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뭐 확진자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몹시 바쁘실 거라 짐작이 됐는데 일단 뭐 귀한 시간 내신 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코로나 전쟁, K방역 성공했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는 K방역을 한번 돌아보고요. K방역이 시사하는 점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 센터장님, K방역 시작 어디부터였을까요? 예, 저도 그것이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K방역 언제 생겼을까 좀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죠. 예. 우리가 K방역 하면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매우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좋은 그 어떤 일의 현상이나 이런 것에 앞에 이제 코리아 K자를 붙이는 것인데 지난해 2월 27일 서울신문에 논설실장인 문소영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칼럼 제목이 그 당시에 역발상과 K방역 예.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현재 위기를 간민의 협조로 잘 극복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 지적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역시 언론인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처음 지어냈고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K방역이라는 말이 여러 언론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K방역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로 기억하는데요. 영국 공영방송이죠. BBC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옳은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면서 서울 관악구를 코로나의 선제적 방역 성공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임 단장님, K방역 성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뭐 숫자로 설명되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하죠. 확진자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 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사망자의 절대적인 숫자도 당연히 적었습니다. 뭐 외국과 비교하면 뭐 때로는 100배, 200배 정도의 비율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계의 시각에서 한국의 2020년 방역이 주목되는 건 그렇게 확진자 발생을 통제해냈다는 것일 거고요. 그 통제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3T, 3T라고 불리는 전략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하는 것, 테스팅, 예. 그다음에 추적 조사하는 것, 트레이싱, 그다음에 치료하는 것의 약자 트리트먼트인데 사실은 트리트먼트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격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였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 어쨌든 댓글을 마치고자 뭐 TTT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과학기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할 필요가 있으니까 검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덧붙이겠습니다. 정말 많은 진단 검사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낸 것이 굉장히 특별해 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유가 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즉 한국의 그런 의료 진단 검사 기술, 과학 기술이 아주 특별하게 뛰어나서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가인데, 한국 의료과학 기술이 진단 검사 관련된 의료과학 기술의 어떤 우수성은 뭐 당연히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일 거고요.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도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청, 과거 그 무렵엔 질병관리본부였죠. 질병관리본부가 진단검사 시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을 미팅을 했던 게 1월 27일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 확진자가 겨우 3번째 나왔을 때예요. 즉 아주 초기였군요. 아주 초기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서 이 코비드-19이 얼마나 확산될지, 정말로 대유행으로 갈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미지의 시점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진단검사 키트를 개발하자.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개발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활용될지 안 활용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내막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재고가 남아진다면 그것들을 정부가 감당하겠다. 우리 정부는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그걸 신뢰했다는 겁니다.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 사이에서 그런 전략을 세운 것도 대단하지만 그런 전략을 실제로 믿고 갔다는 것이 더 대단한 거죠. 서구 사회보다는 그 아까 말씀하신 사스나 메르스를 더 일찍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어떤 경각심을 좀 더 갖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게 2015년에 메르스를 겪었잖아요. 2015년 메르스의 경험에서 나온 어떤 유산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진단검사 도구들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까 같은 거버넌스 구조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로 주목될 부분은 신속하게 승인하는 절차들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엄격한 절차대로 진행하면 그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으니 일단은 신속한 심허가 절차들을 만들고 실행해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정부와 민간 부분의 어떤 아주 좋은 협력이었고, 그런 협력들이 외국의 시각에서는 잘 감이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아직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K방역 자화자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간에 해외에서는 위상을 떨치고 있고요. 그 덕분에 관련 제품들의 인기도 뭐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K-방역의 시작은 외국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외국에서 관심을 가진 것들은 이제 드라이브 스루하고 워킹 스루인데요. 소위 이제 차에 타고 가서 차에서 그냥 바로 주문하고 받아서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가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이제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검사 받는 분들 그리고 검사하시는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 모두 다 안전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좀 의심쩍다 이런 분들이 오도록 만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창발적이고 매우 잘하는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시작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하루에 충분한 양, 하루에 수만 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검사기기, 그다음에 검사 인력의 숙련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바람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이 한국에서 생산한 각종 의료용품, 그다음 위생용품, 뭐 손세정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역시 진단키트겠죠. 진단키트는 무려 1년 사이에 뭐 한 3,000%, 300배나 많이 팔렸고요. 그 외에도 뭐 각종 우리가 뭐 건강식품, 홍삼 제품이라든지 김치도 인기 있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가 이제 큰 신뢰가 한국의 기술, 한국에 대한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 제품에서 영향을 미쳐서 뭐 그런 것들 덕분에 뭐 중소기업들도 지난해 대기업보다 훨씬 잘 견뎠고
우리가 경제 성장도 뭐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만은 대개 선진국들이 5%에서 13% 역성장할 때 우리는 뭐 2% 안에서 그렇게 뭐 그런 성과가 있었죠. 예.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를 우리가 경험해서 초기에 적절하게 진단 키트를 물론 이제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원을 투입을 해서 빨리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진단 키트 국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감염병은 이 확산을 막고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에이즈든 뭐 모든 감염병의 진단이 중요하고 그 기기들을 세계의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해왔습니다. 뭐 유명한 나라 회사는 에보트라는 회사도 에이즈 때 있었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고 탑이냐?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진단 도구가 효용을 발휘하려 그러면 정확도라는 것은 이제 민감도하고 특이도로 되어 있는데 가짜 환자, 위험성, 위양성 환자 이런 것들이 낮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99% 정확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90%는 그것도 뭐 쓸 수는 있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0명 중에 1명은 엉터리로 이제 진단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이제 정확도가 높은 우리가 역전사 PCR라는 뭐 유전자 정폭 검사법 혹은 핵산 검사법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업체들이 개발하면 이게 사용돼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근데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것이 일반인들이 싸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검사해 달라 그러니까 뭐 여러 병원들이 그 기기들은 한 1억 넘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초기에 열정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것이 우리 초기에 방역을 성과를 이루는 데 큰 지금 역할을 국내에서 했다고 사용되고 있는 진단 키트는 대부분 국산 제품인가요? 어떻습니까? 신속 PCR 검사 중에 일부는 이제 외국산을 사용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핵산 증폭 검사라는 것이 보편적인 검사가 있고요. 조금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 검사도 있고 또 핵산 검사가 아니라 항원인 항체를 검사하는 또 다른 검사법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가장 표준화된 핵산 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기본인데요. 그 제품은 거의 다 국산 제품이고 신속 검사 키트 중에 일부는 외국산을 좀 도입해서 경쟁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아까 한국 업체들의 한국 의료 진단 검사 업체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이냐라는 질문하셨는데 잘 모르지만 당연히 미국에도 유럽에도 일본에도 얼마나 유수의 업체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과학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건 좀 과한. 진단 키트라는 것이 네. 첨단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네. 예.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죠. 그걸 맞는 기계는 첨단적이지만 키트 자체는 사실은 그런 부류의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진입장벽이 당연히 있고요. 예. 근데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진단 검사법을 어떤 무기, 칼 같은 거에 비유해 볼게요. 그럼 한국이 이 싸움을 잘하는 게 칼이 최고여서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칼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칼이었냐? 그 검을 잘 쓰는 사람의 능력, 이 무사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는 거죠. 진정한 농부는 도구를 가리지 않든 말이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검사법을 적시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메르스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찰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나나 내 가족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항상 그걸 교훈 삼아서 항상 다음 일을 더 잘해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이 있고 특히 이게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컸던 거죠. 2015년에 겪었던 어떤 오류들과 시행착오들을 잘 기억했다가 2020년에 바로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 관료 그룹들이 그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뭐 중앙 정부는 그 토대를 열어줬다 예.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민간 부분은 그 정부의 어떤 발언들을 믿고 신뢰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A, B, C, D 학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A 플러스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A 학점은 줄만하다. 현재까지는 예. 뭐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한 나라도 뭐 일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뭐 A 플러스 뭐 대만 같은 데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럼 뭐 K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건재 밑에 큰 배경에는 역시 국민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헌신적인 보건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전략을 짜고 하는 사령탑인 질병관리청과 같은 그 관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선 시도나 시군구에서 아주 그 촘촘하게 행정력이 상당히 우리가 강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뭐 넓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관료사회에서 시군구 뭐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데가 없죠. 그런 촘촘한 행정력 때문에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의심자를 추적할 수 있었고요. 그런 행정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속 정확한 검사 능력 그런 것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IT가 발달해서 뭐 어떤 그런 기지국을 통해서 그 근처에 누가 있었는지까지 해서 선생님은 요 근처에 있었으니까 뭐 검사 받으시오 문자 뭐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위기에 극복하는 데는 예. 상당한 또 힘을 모으는 거 아니냐. 옛날에 뭐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소상공인이나 많은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다른 저 외국들 보면 금지 어디 이동 금지시키니까 폭동도 일으키고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었잖아요. 뭐 일부 항의하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마스크 잘 쓰라 하니까 진짜 잘 써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잘 지켰습니다. 마스크가 참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가 굉장히 주요했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어떻게 보면 K 방역보다 마스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이제 일반인들도 그 단어에 익숙해졌는데 대략적으로 기초값은 2.5 정도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계속 확진자가 1년 넘게 그래도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파도가 있긴 했지만 이런 수치들이 뭐 1.1, 1.2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한 절반 정도 이상은 마스크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 방역에 대한 어떤 성적 평가라는 질문이 앞서 이제 질문이었는데 아직 평가는 이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아직은 좀 예. K 방역에 대한 평가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고 축구 경기 같은 스포츠 비유하면 저는 이제 후반이 막 시작된 상황, 전반이 끝나고 후반이 시작된 상황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반은 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전반은 백신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후반은 백신이 있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연장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이 방역은 2020년 즉 백신 전 시기의 전반전은 저는 뭐 0대0 정도 잘 막아냈다. 굉장히 강팀인데 우리 팀보다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무승부로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 네. 그 코로나19를 매개로 해서 과학 얘기를 사실은 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게 백신이라는 것이 글쎄요.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백신을 한번 접종받게 되면 뭐 어느 정도 다시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건지 최근 또 얘기 들어보니까 변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접종받아야 될 것처럼 뭐 많은 설들은 돌고 있는데 저 같은 그 일반 시민 입장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는 백신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뭐 우리도 저희들 맞아왔지 않습니까? 저희도 맞고 있고요. 많은 그 백신이 이제 바이러스 혹은 또 세균 병균 하고 있는데 여러 유행 어떤 백신들은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력이 갑니다. 또 어떤 백신은 그 맞으면 6개월 정도 뭐 우리가 가장 이 가까이 하는 건 독감 백신이죠. 독감 백신을 한 번 맞고 난 뒤에 1년, 2년씩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맞을 필요가 없이 2년, 3년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독감 백신은 매년 가을, 겨울 초에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감염병, 이 병원체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현재 코로나는
아직까지 이제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백신을 만들어서 맞은 지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몰라요. 예.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간다 이렇게 했는데 바람직하기는 저는 최소한 1년 가기를 바라고 예. 그보다 더 가기를 바랍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또 새로운 변이종이 생기니까 예. 그러면 그 백신을 또 약간 또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유행의 어떤 미래 이것을 함부로 점치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뭐 하루빨리 좀 종료가 되어져야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의료진들의 상황이 어떻다. 이게 시기마다 참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대응이 보건 현장이나 즉 보건소로 대변되는 보건 현장이나 치료 전담병원으로 대변되는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가장 큰 맥락은 사실은 변화입니다. 즉 어떤 기간에는 파도가 크게 치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부하를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또 잔잔해집니다. 2개월, 3개월. 그럴 때는 실제로 어떤 업무 자체가 많지는 않는데 오히려 어떤 이 여력들을 관리하는 게 어렵죠. 예. 어떤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 동안 내내 항상성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직 관리도 되고 생산과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가 계속 유동적이라는 것이 현장이 어려운 이유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적으로도 좀 이게 손상받는 이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기억은 12월입니다. 이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성찰되지 않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감염병 재난은 결국은 재난 대응의 어떤 기본 원리에 맞는 어떤 악한 상황들을 겪느냐 안 겪느냐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서지, 폭증을 겪느냐 안 겪느냐.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보다 넘치느냐 안 넘치냐예요. 따라서 한국의 이 전반전은 넘치는 경험을 거의 못 해봤어요. 한 2번쯤 있었거든요. 작년 3월에 대구에서 넘치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해봤고 되게 혼돈이었죠. 동성로에 시민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리고 12월 말 중순부터 약 한 달 정도 서울 경기 지역에 있었죠. 그때 많은 초과 사망들이 있었어요.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공간에서 이제 집단 유행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확진된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치료병원으로 나오지 못하고 많은 수가 그 공간 안에서 결국 임종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K방역에서 있었던 이면인데 그 뭐 숫자로 많지 않고 기간은 길지 않죠.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상황이 팬데믹 대응의 아주 본질적인 씬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보다 확진자가 넘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지난 12월에 있었던 수도권에 있었던 어떤 피해들에 대해서 건강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피해들을 다시 한번 잘 계측하고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21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한국 사회에 좀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수 추이를 봤을 때는 우리 의료진이 충분히 응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이제 4월 초에는 예. 한 500명 내외 정도의 확진자가 예, 예. 최대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숫자가 일평균 500명이라는 숫자가 20년 12월 초였다. 그럼 불가능한 숫자예요. 12월 말부터 1월 한 달 사이에 의료 자원을 이 병상 자원을 2배쯤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수본의 어떤 발표라든지 제공하는 자료들을 보면 일평균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응대할 수 있다. 이제 생각되지만 예. 1500명, 2000명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당장 의료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절대 숫자를 보세요. 500명이냐 1000명이냐. 사실 더 중요한 건 500명에서 1000명 되는 속도예요. 500명에서 1000명 되는 속도가 2달에 걸쳐서 될 때랑 2주일에 걸쳐서 될 때랑 전혀 다른 데미지가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는 이유는 이거를 없애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속도를 완만하게 이 슬로프를 낮추기 위한 겁니다.
지금 뭐 단장님 말대로 정부도 그렇고요. 또 기업도 그렇고요.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요.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K방역은 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언젠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종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방역 체계, K방역이라고 불리는 우리 방역 체계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전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표준이 되고 관련된 많은 제품, 그다음에 많은 서비스들이 또 수출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그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평가는 어떠한지 해외 석각들 통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Korea's done a marvelous job of doing whatever it can to contain the pandemic. I would give it probably a 9 out of 10.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but I think you've done a tremendous job. And the tricky part is how long will this endure? And it's still too early to pat ourselves on the back and say that we did a great job. So I think Korea's done a marvelous job up to this point, but I'm not sure that our challenges are over yet. Well, first of all, let me say that as far as COVID is concerned, Korea has certainly always been a model, but Korea, like the rest of the world, is now being challenged again by what is either a second or a third wave of COVID. The virus is mutating. Our ability to understand it is increasing, but it can't be certain. So there's a lot of uncertainty about how Korea will be in the immediate future and in the long-range future. So far, so good, and I hope that will continue. 네, 마지막으로 2021년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ee, we're all hoping for the perfect measured response. We want something that's not too overbearing or too far-reaching, but we also want something that is cautious enough so that it prepares us for things that can happen. And that's a delicate balancing act. It's almost impossible to actually thread the needle, so to speak, and actually come up with the exact right balance of a response. I think Korea is right on the edge of doing some amazing things. So Korea has to step up, use its tremendously intelligent population, its excellent reputation, and devise, working together with other people around the world, a new model for the future after COVID. Yeah. I know that Korea can do this. I just hope that you will. 자, 한 번씩 좀 말씀을 해주세요. K방역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완, 수정해 나가야 되겠다. 예, 뭐 저는 아까 잘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저는 위험 소통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소통도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원래 이 스피커 말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정형질병관리청장이라는 아주 국민의 신뢰도 높은 그런 가지고 있죠. 소위 말하는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 민간군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정치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로지 자기 어떤 정치적 이익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자기 유튜브 많이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것, 돈 좀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좀 용납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문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좀 더 시장의 신뢰를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세심한 그러한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아까 전반에 비유하면서 0대0으로 잘했다. 왜 0대0으로 잘했냐면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니까, 상대가 FC 바르셀로나 같은 존재들이니까 잘한 거죠. 0대0으로 전반전을 잘 막아냈는데 전반전을 잘 막아낸 팀이 이제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을 맞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에 들뜨고 그 방법으로 후반을 내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상대 팀도 전술을 바꿀 수 있고 상대 팀의 에이스가 후반에 투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는 일이죠.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이 전반전에 성공했던 이 K 방역 3T라고 불리는 이 한국 방역 방식의 요체는 굉장히 집중해서 자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거죠. 대량 투입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이죠. 다만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따릅니다. 즉 증상이 없는 모든 사람들도 원하면 다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확진이 됐을 때 증상이 있든 없든 위험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다 격리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이게 격리 조치를 하는 것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제 선제 검사들이 많잖아요. 지자체들에서 대체로 10,000명 검사했을 때 1명 찾기 어렵습니다. 0.01% 정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일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 검사에서 1명 찾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9,999건의 검사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확진자가 적을 때 또 전반같이 체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후반과 연장도 뛸 수 있는가 질문이 필요하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후반은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할까 그런 방법은 뭘까 그래서 전반전에 성공했던 방식 그대로 후반전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데요.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 경계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이 코비드-19이 과학의 영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치의 영역,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쟁 영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공평무사하게 잘 방어해낼 수 있느냐. 2021년에 선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주제가 K 방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오늘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 혹은 나눈 대화가 아니더라도 K 방역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올해는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 중에 있어서 코로나19가 끝나는 희망을 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집단 면역이 생성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휴가를 갈 수 있나 싶었는데 역시 불가능한 현실일까요? 비전문가인 제가 대답해도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 고향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벚꽃 피는 그 진해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태어나서 이제 이런 게 처음인데 2년 연속요. 그래서 지금 봄나들이를 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고 싶지만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우리가 단풍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겨울 11월 중순 이후부터 더 3차 대유행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은 방심할 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백신 접종이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올해 안에 집단 면역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이제 정부는 목표를 한 60% 이렇게 잡고 있는데 조금 더 그건 매우 최저선이고요. 제대로 좀 하나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70% 정도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항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조금 90% 좀 넘는 게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안센처는 조금 더 60%, 80%밖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다 항체 생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세한 소통. 여러분들 중에서 백신을 맞더라도 안 생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백신 맞았는데 나는 또 감염됐어? 그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사전에 세세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최근에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백신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맞으면 난 안 맞아도 집단 면역이 생기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주 이기주의적인 거죠. 마스크를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 중에 9명 다 썼으니까 나는 안 써도 되겠다. 비슷한 건데 한 건데 물론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60%, 70%가 다 이제 이 항체가 형성되면 이런 그렇다고 감염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파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유행이나 이렇게 하는 정도로 막아내는 거죠. 그러면 예. 충분히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하는 거죠. 질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참아야 많으신- 됩니다. 예.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저는 올해까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좀 참아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참아야 된다. 내년부터는 여행 가능합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예. 내년부터는 여행을 가셔도 되는데 여행 가시더라도 뭐 마스크를 좀 제가 꼭 쓴다든지. 정확한 답을 기대한 건 아니고요. 네. 뭔가 하나 들으면 그것 붙들고 좀 희망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내년부터 가능하다. 자, 네, 잘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잘 제 모르겠다. 답은 모르겠다이고요. 이 질문하신 분의 어떤 질문의 앞부분 백신에 대한 얘기를 저도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신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이유는 내가 맞았기 때문에가 있고요. 즉 감염을 낮추는 확률이 80%다, 90%다 하면 내가 그 정도 확률로 내가 맞으면 보호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내 이웃이 맞았을 때 일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저 멀리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의 신체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몸을 연결해서 나한테까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방어력이 형성되니까 바이러스가 나한테까지 가까이 오는 것들이 중간에 확률이 막아주는 떨어지는 겁니다. 거죠. 나도 누군가의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막아주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백신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맞고 정말 기다렸던 우리 팀의 에이스인데 후반전에 투입된 우리 팀의 에이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게 1인칭이 맞습니다. 근데 1인칭 복수입니다. 즉 나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위한 위한 것이군요. 거예요. 즉 나와 나의 이웃이 맞으면 자기도 보호하고 내 가족과 이웃도 보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백신이라는 무기를 갖고 싸운 후반전은 정말로 공동체성, 혹은 거버넌스, 혹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후반전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하시는 분한테 좀 듣고 싶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많은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는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종식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코로나를 조금 대해야 할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학습에 비유하면 예. 한국은 2020년 굉장히 우등생이었던 예.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좀 21년 더 신중해야 된다는 톤으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작년에 잘한 학생이 올해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뭔가 자질이 있다는 거거든요. 좀 명석한 두뇌가 있든지 끈기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잘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건 과목이 바뀌거나 과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백신이라는 게 게임 체인저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파워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에는 방역만 하면 됐었는데 올해는 방역 더하기 백신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것들의 주체도 대체로 비슷하죠. 시군구 현장이고 주로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숙제가 던져진 거고 즉 영어만 공부했으면 되는데 영어랑 수학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효과에서 자꾸 효율로 좀 옮겨야 됩니다. 영어 잘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수학도 더 해봐. 이런 방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1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일하려면 합리적인 업무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많이 도와야 됩니다. 보건 영역에서만 하지 않도록 뭐 자치행정 영역이라든지 다른 영역들이 많이 도와야 되고 관만하는 것이 아니라 민도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더 효율을 올려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예. 저는 이제 최근에 걱정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맞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1분기에 2월달, 3월 초 시작할 때는 그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뭐 90% 이상이 다 맞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걸 보면 그 비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어요. 뭐 80%, 70%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이란 것은 뭐 우리가 게임 체인저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전쟁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소위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거든요. 최첨단 신형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것을 안 맞는 사람도 반대하는 거죠. 이것은 그 본인 그 개인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 공동체에 매우 아주 위협을 주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음모론, 소위 가짜뉴스, 그다음에 자기가 그런데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이 손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손품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사고 하는 내품, 내품도 우리가 막 발품은 여러 뭐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는 건데 적어도 이 손품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손품을 많이 팔고 또 내에서 한번 이것이 자기가 받은 정보인데 의시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더라. 혹은 중앙일관에서 한마디도 없더라. 방송도 없더라. 이러면 일단은 의심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손품과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백신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코로나 청정국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시점까지 또 우리가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 자칫 잘못하면 4차 대유행이 올 수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K-방역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과학의 달을 맞아 특별 기획한 사이언스 포럼 토크 콘서트 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최영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장 그리고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